저희가 1시간, 2시간 배당인데, 발제자가 두 분이라서 시간은 넉넉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발제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이렇게 듣는 분들이 또 이렇게 그 집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발제는 20분에서 25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신대학교의 김용근 교수님이 예, 나오셨고요. 어, 그리고 강릉 원주대학교의 이성원 교수님, 예, 지금 예, 안녕하세요. 네, 운전 중이신가 봐요. 아, 네, 네, 밖에 있습니다. 네. 아, 음,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뭐, 그 하나 발제하고 하나 토론하는 게 뭐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우선, 한혜준 선생님이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기능적 생활권 비교 분석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는데 우선 화면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할까요?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아예 이제 네, 됐습니다. 혹시 다들 보이시나요? 네, 그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스마트시티학과 석사과정생 현혜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주제는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기능적 생활권 비교 분석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속도는 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형 도시 정책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 관련 정책은 주로 시설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노인 정책 패러다임은 노인 개인에서 지역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고령자 또한 액티브 시니어로서 능동적인 삶을 꾸리는 성향과 도심 거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40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에서 등장한 보행생활권과 파리 15분 도시 등 생활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변화하는 고령자 생활 및 패러다임과 생활권의 중요성으로 고령자 통행에 관한 공간 단위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생활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령자 생활권 관련 연구는 현재 미흡한 상황이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전통적 자료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높은 표본율과 도심의 내 실질적인 통행 정보를 담고 있는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공간 위계별 생활권을 도출하고 비고령자와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활권 관련 연구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생활권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명확한 기준은 없었으며 주로 행정경계 위주로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 개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 위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로는 기본적으로 인구 및 규모, 통행시간과 거리 같은 지표에 따라 구분했지만 연구자마다 상이했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통행시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 차원의 고령자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고령자 통행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가구 통행 실태 조사와 같은 전통적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과거에 비해 통행량이 증가하였고 활동 반경 또한 넓어졌으며 비고령자와 유사하게 도심지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고령자의 공간적 분포와 분포 지역의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현재 인구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며 활동 패턴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비고령자와 유사하게 서울 세계 도심지에 밀집해 있으며
주로 기반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네.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그대로 페이지 첫 안 페이지, 넘어?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것만 지금 안 아마 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넘어가신다니까.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연구 파트로는 이제 생활권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통행과 같은 지역 간 상호작용이 군집 내에서 더 강하게 먹는 기능적 방법으로는 커뮤니티 디텍션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마다 상이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였고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권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는 비교적 짧은 시간적 범위를 갖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자면 생활권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위계 기준은 주로 통행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는 통행 반경이 넓어졌으며 도심에 밀집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을 설정하는 기능적 방법으로 커뮤니티 디텍션을 활용했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습니다. 첫째,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통행 시간을 기준으로 고령자의 위계별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비고령자도 공간 위계별 생활권을 도출하여 고령자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활권 개념을 고려하여 1년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도시민의 통행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명동보다 작은 교통 폴리곤이라는 공간 단위를 설정하여 세부적인 생활권을 도출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연구의 틀입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서울시 내부에서만 이동하는 자료를 사용하였고 공간 단위는 1831개의 교통 폴리곤입니다. 여기서 교통 폴리곤이란 교통연구원에서 신호 이력 기종점 데이터와 기지국 수신 범위를 고려하여 개발한 공간 단위입니다. 이는 집계구보다는 크고 읍명당보다는 작은 공간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읍명동 1개, 4개에서 5개의 교통 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2년으로 1년간 생활이동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KT 생활이동 데이터입니다. 자료의 특징은 휴대전화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기지국 간 이동 시 자동으로 시그널이 적재되어 사용자의 위치 및 동선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자료이며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또한 누적 체류 시간을 통해 통행 유형도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는 실질적인 생활권을 도출하기 위해 주거지 출발 통행 유형만을 사용하였고 이를 고령자와 비고령자로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커뮤니티 디텍션은 네트워크 구조 자료를 연계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할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는 상호 연계성이 높은 노드를 바탕으로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 커뮤니티 내 상호 연계성과 커뮤니티 간 상호 배타성을 높게 나타내는 최적의 구조를 찾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다양한 알고리즘 중 본 연구는 인포맵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특징으로는 노드 간의 연결 여부와 방향성, 그리고 통행량이라는 가중치를 고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디텍션 결과를 평가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모듈성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 지표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생활권이 잘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포맵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접하지 않은 노드끼리 동일한 커뮤니티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페이지 랭크 지수값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지수값은 이제 중심성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의 통행량을 유인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분리된 노드를 기준으로 인접한 노드 중 가장 높은 페이지 랭크 지수값을 갖는 노드에 속한 커뮤니티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KT 생활이동 자료를 통해 연령대별 통행 흐름 및 통행 유형별 통행량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고령자의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 통행 흐름이 유사하지만
비고령자는 상이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통행 유형별 통행량을 고려해 본 결과 이러한 차이는 비고령자의 통근 통행으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고령자의 상이한 통행 흐름으로 평일 통행 자료만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는 이제 통행 시간을 기준으로 생활권의 위계를 설정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통행 시간별 통행량 누적 비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연령대별 차이는 크게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생활권은 15분 이하 통행자료, 중생활권은 30분 이하 통행자료, 대생활권은 45분 이하 통행자료, 광역생활권은 전체 통행자료를 사용하여 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계별 생활권 분석 결과 지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위계가 높을수록 모듈성 지표가 낮아지며 감소하는 폭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행 시간의 증가가 도시민의 이동 반경이 넓어지고 커뮤니티 간 상호 배타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으로 연령대별을 비교한 결과 비고령자에 비해 고령자 생활권 모듈성이 모두 높았으며 감소하는 폭도 작았습니다. 이는 비고령자에 비해 고령자의 통행 반경이 더 좁고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통행이 이루어져 커뮤니티 내 상호 연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 위계별 생활권을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생활권입니다. 그림과 표를 보시면 생활권 경계와 규모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15분 동안 제한적인 통행 범위로 인해 연령대별 생활권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2030 서울시 중심지 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3도심을 기준으로는 한양 도성의 경우 고령자 생활권은 더 작게 도출됐으며 나머지는 유사합니다. 7광역 중심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상암 수색, 용산의 경우에는 비고령자가 작게 노출됐고 가산 대림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작게 노출됐으며 이는 거주 인구 비율로 인한 차이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중생활권입니다. 소생활권에 비해 연령대별 중생활권의 경계와 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는 통행 시간에 따른 통행 범위의 증가가 비고령자에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3도심을 기준으로는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 도심의 경우 비고령자가 넓게 노출됐습니다. 7광역 중심지를 기준으로는 가산과 대림, 잠실의 경우에도 비고령자가 넓게 노출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령자 생활권에서 여전히 세분화된 생활권이 도출된 지역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공간적 분포 및 분포 지역의 특성을 다루는 선행 연구 중 이도원, 이현수의 연구에서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시설 접근성이 용이하여 통행 반경이 좁고 근거리 통행을 선호하여 생활권이 작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대생활권입니다. 연령대별 대생활권의 규모 차이는 점차 커진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초록색 동그라미 지역의 경우 고령자 생활권이 세분화된 반면에 비고령자는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령대별 거주 인구 차이로 인한 결과로 유추되며 비고령자의 경우 특정 지역의 통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생활권이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도심을 기준으로는 강남의 경우 비고령자 생활권이 넓게 도출되었고 7광역 중심지를 기준으로는 가산과 대림에도 비고령자가 넓게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중생활권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 지역은 대표적인 업무지구로서 생활권 내 통행이 주요 목적지가 이 중심지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통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고령자가 거주하는 인구가 높은 지역까지 생활권이 확장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역생활권입니다. 위계가 높아질수록 연령대별 생활권 규모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생활권의 위계와 관계없이 매우 유사하게 도출된 생활권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은 그림에서 초록색 동그라미 지역이고요. 이는 통행 시간에 상관없이 해당 생활권 내 고령자의 통행이 생활권 간 통행보다 상호 연계성이 높고 고령자만의 특별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3도심을 기준으로는 한양 도성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한양 도성의 경우에는 고령자 생활권이 더 좁게 나타났습니다. 7광역중심지를 기준으로는 가산과 대림, 창동 3개, 잠실의 경우에는 비고령자 생활권이 넓게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 중생활권과 대생활권과 마찬가지로 중심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근 통행량의 증가로 비고령자가 거주하는 지역까지 생활권이 확장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와 변화하는 고령자 성향 및 생활관의 중요성의 태도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공간 위계별 생활권을 도출하고 비고령자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모듈성 지표 비교 결과 고령자 생활권이 더욱 잘 도출되었으며 위계가 증가할수록 그 격차가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령대별 소생활권의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제한된 통행시간 내 생활권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고령자의 중생활권 일부 지역은 시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고령자 생활권 내 근거리 통행을 선호하여 좁게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대생활권 규모 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며 고령자 생활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작게 도출되었으나 비고령자는 하나로 통합된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의 위기와 상관없이 고령자의 경우 유사하게 도출된 생활권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한계점을 갖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읍명동보다 작은 공간 단위를 사용하여 새롭게 도출된 생활권이 존재하였고 이는 행정 경계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생활권 계획 시 새롭게 도출된 생활권의 특징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고령자의 생활권이 더욱 잘 도출되었고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생활권을 계획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중심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도출되었지만 각 중심지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권 계획 시 연령대별 주 통행 유형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계와 상관없이 도출된 고령자 생활권 지역이 존재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고령자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고령자 생활권 계획 시 참고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우선 자료의 한계로 통행의 목적과 수단은 알 수 없어 보행 생활권과 같은 소규모 생활권은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일 전체 시간대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민의 통행 패턴을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고령자 내에서도 연령대를 세분화하지 못해 고령자 내 연령대별 상이한 통행 패턴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그 강릉원주대학교의 이성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그 내용 잘 들었고요. 최근에 고령자가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시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잘 오거나이즈가 잘 되어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향후에 이 방향성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1년 데이터를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통행 데이터를 모바일 데이터로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가구 통행 실태 조사나 이런 조사에 비해서는 항목들이 적죠. 뭐 인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인 정보가 되게 적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빅데이터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좋은 지표들을 특히 링크를 이제 그 중심지로 만들어서 어디로 클러스터 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좀 극복하면서 지금 연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게 1년 데이터를 다 쓰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고령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존 연구에 비해서는 최근에 계속 뭐 이영 교수나 뭐 이런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봐도 그 도심이나 일반 그
젊은 층이 좋아하는 공간하고 비슷한 특색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정책적 함의로 보면 이제 지금 이 연구는 중생활권이나 아니면 좀 더 대생활권 쪽보다는 소생활권 쪽 그 차이들이 더 나타나는 걸 봐서는 통행 거리가 작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노인 같은 경우는 계절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날씨 같은 경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서 1년 정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분류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아마 그 기상청 데이터하고 연결시키면 그 날씨하고 아니면 그 시기별로 뭐 이거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시기별로 아마 통행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연결시키면 충분히 좀 더 현실적인 어느 시점에 통행을 더 많이 한다 뭐 이런 게 주로 하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뭐 지금 이 연구는 기존 패턴 기존의 그냥 일반 그 젊은 층들의 통행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통행 패턴이 좀 작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연구이긴 한데 워낙 좋은 데이터니까 그거를 조금 활용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 노인들이 움직이는 시간들 분명히 지금 이건 전체 시간을 다 쓰긴 했는데 아마 그 픽타임들 첨두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들에 움직이는 경우에도 날씨라든지 계절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패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코티에서 사용하는 교통 폴리곤 데이터를 지금 썼는데 항상 이런 연구 저도 이런 비슷한 연구들을 해봤는데 이런 연구를 했을 때 그 최종 결과들을 다른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지표들 이승일 교수님 뭐 팀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그 웹상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다른 연구자들이 왜냐면 지금 이거는 좋은 포캐스팅인 것 같은데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연구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프레임을 좀 만들어주면 그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다 이거 어차피 펀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오픈한 것도 그 프로젝트 전체에서 보면 가시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네, 저는 그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토론 감사합니다. 혹시 뭐 발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예, 예. 저는 이제 우선 전공자는 이쪽 전공은 아니고요. 또 전 또 사회과학 쪽이기 때문에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몇 개만 좀 그 발표자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회장님? 네, 네. 괜찮습니다. 지금 그 제목은, 연구의 제목은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기능적 생활권 비교 분석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이 기능적 생활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막상 본문에서의 내용으로는 그 기능적 생활권이 이러한 통행 유형과 아니면 교통수단과 통행 유형 이런 것들이 그 기능적인 그런 측면인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생활권 위계를 이제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기존에 이제 선행 연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이제 그 통행 거리나 아니면 시간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15분으로 우선 소생활권을 기준 15분, 30분, 45분으로 이렇게 15분 단위로 이렇게 그렇게 구분했는데 지금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뭐 10분인 경우도 있고 17분인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5분으로 기존 연구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이렇게 15분 그리고 30분, 45분 이렇게 구분했는지 그렇고 이걸 좀 약간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기존의 연구들은 좀 예전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2021년 연구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또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연구로서 이게 하나의 기준을 또 앞으로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혹시 이 기준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또 본인만의 이 연구에서의 생활권, 이 소생활권과 중생활권, 대생활권에 어떻게 보면 이 뭐 정의나 아니면 이 정의를 다시 내렸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또 기능적 생활권이라는 그게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전공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까지 명확했다고 한다면 하나의 다른 이쪽 이제 분야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기능적 생활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했을 때 생활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형식적인 방법과 이제 기능적인 방법이 있었는데요. 형식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흔히 그냥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에서 저희가 생활권 이렇게 설정하겠다라는 이제 지역끼리 군집을 묶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제가 활용한 기능적인 생활권 분석 방법은 다른 선행 연구도 다 이제 그 통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정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통행 자료를 활용하여 기능적 생활권이라고 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활권 위계에서 시간 단위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선행 연구를 검토해서 10분 단위도 해보고 15분 단위도 해보고 20분 단위도 해봤는데 그나마 15분 단위가 가장 좀 이야기하기 좋게 나와서 15분 단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주신 거는 저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 안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저도 뭐 그 비전공자로서 뭐 듣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하고 비고령자 사이에 아까 이제 그 이성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계절별로나 날씨별로도 그렇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명절이랄지 이제 우리가 그 공휴일 때 보통 그 젊은 층들은 다 해외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령자들의 어떤 패턴과 비고령자들의 패턴이 다양하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혹시 이제 빅데이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면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발표와 토론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제가 조금 특이한데요. 지역 경찰의 조직 풍토에 관한 경험적 연구라고 되어 있고요. 발표는 김현정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아마 제게 이게 지금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공유 시작한다라는 메시지만 뜨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은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지 화면이 않습니다. 네. 화면이 안 보입니다. 네. 좀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폴더만 보였습니다. 폴더만. 이제 됐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제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8월 대구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현정입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이고요. 박사 논문 과정 중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따로 PPT 작성은 하지 못했고요. 제출 서류 그대로 발표하게 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지역경찰의 조직풍토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고요. 내용은 조직풍토, 자기효능감, 직무성과 간 역량관계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목차는 서론, 이론적 기초선행 연구, 연구 설계, 분석 가설 검증, 결론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조직 풍토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으로 2020년 이후 신임 경찰관이 한 해에
4천여 명 이상 채용이 되면서 경찰 조직 내에 20, 30대 경찰관이 늘어나서 조직 내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에 따라 업무를 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일을 해야 하는 명분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일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조직 풍토는 변화하고 있고 향후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직 풍토가 형성될 것이고 또한 조직 입장에서는 직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 풍토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직무 범위는 각종 법에 따른 임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특히 현장 경찰관의 경우 개개인이 그 상황의 판단권자로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감 등으로 표현되는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국민의 봉사자인 경찰관의 업무 처리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로 인한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계화된 조직의 부속품이 아니라 개개인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직무 성과와 관련해서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으로 정부 업무의 성과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경찰의 경우 2005년부터 시범 시행을 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평가 제도는 조직 전체로 보면 경찰 업무의 주요 방향이 되고 있고 경찰관 개개인에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이 차등 지급되고 승진, 인사이동 등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에서 성과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므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늘 경찰 조직의 기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 풍토, 자기 효능감에 대해 경찰관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직무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 풍토 개선과 자기 효능감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론적 기초와 선행 연구입니다. 먼저 조직 풍토는 조직 행동, 산업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용적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주로 기업체나 학교 조직 풍토와 관련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간혹 연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직 풍토를 유사 개념인 조직 문화와 비교하면 조직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가치로 조직 풍토의 상위 개념이고 조직 풍토는 조직에 관찰 가능한 상황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인지 또는 인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풍토를 경찰 공무원에 의해 지각되는 경찰 조직에 대한 인식으로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이며 조직의 정책, 절차 등에 대해 경찰관 개개인이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조직 풍토는 개념적 정의를 조작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 설정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캠벨과 듀네트가 제시한 구성 요소를 기본으로 해서 자율성, 조직 구조, 보상 수준, 구성원 간 상호작용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효능감은 반두라에 의하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조직 행동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며 연구의 초점은 자기 효능감의 역량과 원인을 찾는 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반두라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하위 요소로 반두라가 구분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성과는 목표 달성도 등으로 해석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무 성과의 다차원성으로 불리어지는 개념 중 하나인
보완과 모토 이들로에 의한 과업성과 맥락성과로 구분했습니다. 과업성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동을 말하고, 맥락성과는 직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조직 구성원을 돕고 조직이 정한 규칙, 절차를 준수하며 목표를 지원 또는 지지하는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맥락을 자의적 또는 심리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풍토, 자기 효능감, 직무 성과 간 관계 선행 연구를 보면 먼저 조직 풍토는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풍토의 구성 요소별로 분석해 봤을 때 본 연구와 관련된 조직 풍토의 구성 요소를 사용한 오재원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조가, 그리고 최희철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조와 보상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직 풍토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본 연구와 관련된 조직 풍토의 구성 요소를 사용한 김지희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율성과 조직 구조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상, 감독자의 배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좁혀보면 조직 풍토 관련 연구는 2016년 주재진에 의한 연구가 유일하고, 자기 효능감 관련 논문도 현재까지 4편에 불과합니다. 본 연구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조직 풍토, 자기 효능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직무 성과와의 영향관계, 즉 3가지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 설계입니다. 본 연구는 조직 풍토와 직무 성과 간 관계, 조직 풍토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 자기 효능감과 직무 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직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정했습니다. 가설은 각 관계로 설정을 했고, 가설 1, 조직 풍토는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 풍토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 효능감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니다. 자료 수집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2022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6일간 수집했습니다. 각 경찰서 현원의 10% 이상을 목표로 했고 10%가 넘는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응답한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구글 설문지를 사용했고,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504명이, 시경찰청 소속은 22명이 응답해 총 526건을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석은 SPSS 27.0과 아모스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고, 크렘바흐 알파 값을 사용했습니다. 변수 간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한 경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분석 및 가설 검증입니다. 변수의 타당도, 신뢰도 확인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조직 풍토는 24개 중 2개 항이 공통성 0.5 미만으로 탈락하고, 자기 효능감은 7개 문항 중 모두 추출, 직무 성과는 14개 문항 중 1개 문항이 공통성 0.5 미만으로 탈락했습니다. 추출된 42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타당도는 확보되었고, 크렘바흐 알파 값을 사용한 신뢰도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한 경로 분석을 하였는데, 모형 적합도는 지수가 권장값 기준을 충족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조직 풍토에서 자기 효능감으로, 자기 효능감에서 직무 성과로, 조직 풍토에서 직무 성과로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 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위 변수들 간의 경로 분석에서는 총 26개 경로 중 16개의 경로에서만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직 구조가 과제 난이도에 보상 수준이 자기 효능감 모든 하위 변수에 대해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가업 성과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지만 부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설문 조항이 전체적 분위기 불쾌, 구성원 간 갈등 등의 부정적 질문 요소들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가설 검증 결과 대가설 3개와 26개 하위 가설 중 대가설 3개와 16개의 하위 가설이 채택되어 총 19개의 가설이 채택되었습니다. 기각된 가설 10개를 보면 보상이 자기 효능감과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직 구조도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율성이 맥락 성과에 과제 난이도 선호가 맥락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조직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조직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 풍토 구성 요소 중 직무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가업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를 긍정적인 효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율성과 과제 난이도 선호는 가업 성과에는 영향이 크나 맥락 성과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율성과 책임감 높은 업무에 대한 선호는 가업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으나 동료와의 관계 등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일도 잘하고 동료와의 관계도 좋게 할 수 있는 조직 풍토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보상 수준은 자기 효능감과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보상 방법 개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구성 요소를 사용한 2022년 최희철의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감독자의 배려만이 조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 구조와 보상 수준은 조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보상 수준만이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소방과 경찰 조직의 조직 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각 변수와 관련해 전반적인 정책 개선 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풍토 개선입니다. 조직 풍토 구성 요소 중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재직 경찰관에 대한 재교육,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는 의사소통 활성화,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사명감 고치, 성과금 차등 지급으로 유인책 마련,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효능감 관련해서는 강요 또는 지시가 의해서가 아닌 자율성과 관련된 성공 경험 부여, 멘토 멘티 활성화로 대리 경험 부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적재적소 인력 배치, 그리고 불필요한 동원 등을 제외해 충분한 휴식 부여로 최상의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성과 제고입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조직 풍토와 자기 효능감은 조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인 변수에 해당합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조직 풍토를 개선하고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경우 결과적으로 직무 성과도 향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 성과를 결과 변수로 보아 직무 성과 자체를 향상시킬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과 향상을 위해 공공 업무에 대한 성과 측정 방법 모색 및 지표 개발 등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연구 결과이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맡으신 동천대학교의 김용근 교수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 그리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크게 4가지 정도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목부터 보면요. 지역경찰의 조직 풍토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 지금 제목을 정하셨어요. 아, 그런데 예, 예. 저 이, 제목은, 네, 저,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마 그 본인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네, 이제 연구를 처음에는 지금 서론에 처음에 나왔던 그 취지를 이렇게 살리고자 좀 지구대 파출소 중심의 지역경찰관서를 중심으로 하고 싶었지 않나. 그런데 좀 표본이 좀 약간 좀 확대해 나가면서 좀 표본을 좀 늘리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그냥 지역경찰 하면 그냥 지구대 파출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1페이지의 표 1의 응답자 인구사역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속 부서가 112 지역경찰관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지금 논문 전체에서의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대구광역시, 대구 지역의 경찰의 그런 분석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목을 대구광역시 경찰 아니면 공무원의 조직폭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런 혼선을 주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론 처음 부분부터 해서 이제 그 서론 처음 시작부터가 약간 그 연구의 취지가 최근 이제 경찰관의 경찰 내에서의 이제 조직 풍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세대의 어떤 변화, 특히 MZ 세대나 그런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우리 좀 이런 그 조직 풍토의 변화, 조직 문화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직 풍토의 변화를 갖다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취지로 좀 처음에 그 연구를 시작할 땐 그렇게 이 방향이었나 봐요. 근데 그 뒤에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응답자들의 어떠한 분석에 있어서도 어떠한 그 연령 아니면 근무 연수에 따라서의 어떠한 그런 차별이나 차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그 조직 풍토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차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머지 본 연구의 그 진행 방향은 그게 아닌 부분이 좀 매끄럽지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뒤에 방향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앞부분을 좀 이 진행된 연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목적성을 좀 명확히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연구 모형에서 8페이지 연구 모형을 보면 조직 풍토의 그 하위 변수를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오재원 최희연의 연구에서의 그러한 그 조직 풍토의 요인을 썼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이제 또 경찰 쪽에서의 조직 풍토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어떠한 그 트렌드나 그런 걸 그 비교를 하고 또한 지금 없었다고 한다면 또 새롭게 이런 조직 풍토를 갖다가 만드는 것도 어떻게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이 연구에서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있는 그 주재진의 연구에서 하위 변수로 쓰였던 분권화, 공식화, 응집성, 상호작용 공정성 이 부분들을 왜 쓰지 않았는지 좀 약간 그 궁금한 건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오재원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였고 최희연은 소방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약간의 그 시기도 틀리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찰과의 어떤 그 업무의 특성도 분명히 명확히 틀릴 건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혹시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3페이지 이제 그 조직 풍토와 그 직무 성과와의 이제 그 분석에 있어서 결국에는 부의 영향을 그 나타난 거에 대해서 회의계수 값이 부의 값을 보인 거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조직 풍토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성과가 낮아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조직 풍토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일부가 직무 성과에 부의 영향을 보일 수 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양상을 보인 것 같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이에 대한 어떠한 그 요인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좀 그런 설명들이 뭐 아직 분석이 안 됐던지 아니면 그런 설명들이 좀 약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짚고 가지 않은 부분을 좀 보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답변, 예, 아, 김영선 선생님, 예. 예. 일단 제목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하는 건데 제가 연구하는 거랑은 너무 안 맞다. 그래서 교수님이 임의적으로 조금 바꾸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연령대별로는 이게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하고 있는데 그 박사 논문에는 들어가는데 여기 요 부분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들어가지 않게 됐고요. 그 박사 논문에서는 그 계급별로 또 남녀별로 뭐 연령대별로 차이 분석에 대한 그 분석과 그리고 대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는 또 조금은 좀 다를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논문에서는 넣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모형하고 설문지 관련해서는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게 제가 그 설문지 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이게 부정적인 질문인데 답변은 또 똑같은 거와 있어서 이 각 항목 간 이제 부정을 역으로 다시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직 구조가 조금 부의 영향을 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봐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 경찰서별로 10% 인원을 거의 제가 확보를 하면서 기능별로도 좀 다양하게 해서 분석을 조금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 조직 구조 부분에서 설문항 부분에서 조금 이게 하고 나니까 이게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주재진 연구에 따라서 이게 경찰에 맞게 하는 설문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제가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인원에 대해서는 이 설문 대상은 500명 이상으로 해서 확보를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 분석 결과에서는 그렇게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신 조직 구조 관련해서 설명에서도 그게 항목이 역 질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결과로 전체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는데 세부적으로는 또 항목별로 보면은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 역질문을 이렇게 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결국에는 그 5점 척도로 해서 이렇게 그 카운팅을 할 때 네. 그 역으로 이렇게 그 배점을 이렇게 하면 돼요. 코딩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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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뭐 어떤 질문 자체가 어떤 부정 질문을 했을 경우에 네. 1로 나온 것을 5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1이 5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그렇게 역으로 코딩을 하시게 되면 네, 아마 좀 이제 명확하게 좀 나오지도 않을까 생각도 드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역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대로 그냥 다시 한번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버리면 이 결과값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 이게 섞여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네, 결국엔 만족도 그 점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네, 변환을 한번 시켜줘야 돼요. 역으로 다시 한번 역질문일 경우에는 또 역으로 한번 네,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좀 네,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면 좀 더 네,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뭐 코멘트 하실 분들 계실까요?
아, 네. 제가 봤던 것도 사실 처음에 논문 보다가 13페이지에 표 3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눈에 바로 딱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조직 풍토가 뭐 좋다고 아마 그, 그 질문이 있을 텐데 직무 성과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반면에 조직 풍토가 좋아질 때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또 플러스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아까 그 김용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도 이게 제 연구 분야는 아니지만 이게 주로 이제 행정학이나 아니면 경영학 쪽에서 많이 쓰는 툴로는 알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 프레임으로는 알고 있는데 물론 뭐 그 다인관 모형이라든지 패스 애널리시스는 저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어떤 토픽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이게 방금 김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쓰다 보면 아마 이게 패스 모형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역으로 만약에 그냥 그대로 코딩을 하게 되면 또 자기 효능감 오히려 또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표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김영 선생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고 대답한 표본들하고 잘 인지를 못하고 반대로 대답했던 표본이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그냥 바로 역으로 바꾸기보다는 좀 그 신뢰성을 체크하는 인덱스를 새로 이제 김영희 선생님이 만들어서 제대로 답을 안 했던, 그러니까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되게 정상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문에 대해서 특수하게 반대로 대답했을 거로 추정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뭐 몇 번째 항목에서 요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걸 반대로 대답했던 거는 명확하게 이거 반대로 했던 샘플로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아웃라이어로 빼주거나 뭐 그런 추가적인 작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제 바꾸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김용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도 이제 연령별 이야기도 있었고 뭐 계급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걸 이 모형에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답했던 샘플 중에서 인디비주얼 레벨에서의 분명히 SES라고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인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별로 남녀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급, 뭐 연령,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집어넣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요소들을 좀 통제시켜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프레임을 엮어가지고 같이 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하나는 결국은 어차피 인과학 모형을 쓰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지금은 물론 과업 성과 자체에 지금 여기는 자율성이라든지 조직 구조라든지 보상 수준 상호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종속 변수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다수 연구들이 인도저너티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과업 성과가 좋았을 때 자율성이 다시 좋아진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효과를 그렇게 역인과 쪽을 같이 어차피 그 패스 모형은 그게 가능한 모형이기 때문에 역인과 쪽을 같이 감안을 하게 되면 실제 여기서 나오는 코이피션트 값들, 그러니까 회귀계수 값들이 조금 더 적게 나올 개연성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이만큼 영향을 미칠 거냐. 최근에 학계 내에서는 계속 이 인도저너티 이슈들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통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독립 변수가 일방적으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과다 추정되거나 과소 추정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이 모형을 쓰셨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전체 프레임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제 경제학에서 주로 계량 모형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코멘트를 드리고 또 저도 이제 설문 분석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일단 샘플링 자체가 뭐 저도 대구 출신이긴 한데 대구 사람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다 100% 대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찰관들의 어떤 출신지가 어디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호남권이냐, 뭐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 뭐 크게 덩어리로 이제 권역 정도라도 이 이제 경찰관들의 어떤 그 출신들을 좀 넣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찰관들의 어떤 그 이슈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특정이 돼버렸잖아요. 대구라는 그 대상지로. 그래서 이 지역 풍토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풍토하고 조직 풍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대구는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닥 보수적이지 않은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성향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게 이런 이슈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구조 방정식을 쓰지는 않고 주로 그 회귀 모형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구조 방정식을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개별 변수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종속 변수, 매개 변수, 독립 변수 세 개로 이제 나누고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매개 변수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인과관계를 보는 건데 사실 저희는 이걸 다 때려 넣거든요. 다 때려 넣어서 종속 변수가 예를 들어서 그 직무 성과라고 한다면 이제 독립 변수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 경제적 변수 그러니까 나이랄지 성별이랄지 소득 수준 또 가족이 몇 명이냐 또 이 이제 그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변수들을 또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저희 인과관계를 많이 보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 있었고 이제 이 종속 변수에 성과가 들어가 있었는데 효능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개 변수인가 동시에 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아 버리면 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과성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내생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 되기 위한 이제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구 변수를 통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좋은 도구 변수를 이제 찾는다면 이 논문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이제 위치에 있는 그런 페이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이제 회귀 분석 방식을 써서 회귀 분석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성과라는 것도 보니까 뭐 맥락 성과랄지 다양한 성과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과라는 게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이제 그 집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저 MZ 세대인 그 한혜준 학생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도 그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내생성 문제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랑 이제 만족도랑 서로 주고받는. 음. 예, 그러면 저기 뭐 김현정 쌤 혹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논문과는 별개로 그냥 저희 경찰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경찰이 이제 학술 연구나 저희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이직률이 되게 낮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 논문을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면서 왜 이걸 시작을 해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경찰관은 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감동을 하는 거죠. 진짜 우리 경찰 업무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우리 일의 모든 이 체력과 모든 에너지를 근무하면서 다 뺏기고
가외로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되어 와서 이제 거의 마무리, 논문의 막바지 단계인데, 오늘도 어제도 밤새웠습니다. 어제 야간 근무하고 휴게도 못하고 준비를 하고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답도 조금 어렵고요.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옛날에는 참 똑똑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답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평생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교수님들 뵈도 이제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혹시나 주변에서 저희 경찰관들 보시면은 조금 잘 대해 주십시오. 진짜 어려운 논문입니다. 이 논문 쓰는데 저는 진짜 몇 번을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조금 많을 걸로 알지만, 그래도 조금 너그러이 좀 봐주십시오. 네. 예, 저희 그 김현정 선생님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끝까지 저 힘을 내셔가지고 그 훌륭한 박사 논문 완성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뭐 오늘 그러면 뭐 이렇게 몇 편 안 되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발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